세계적 로봇공학 분야의 최고 컨퍼런스, MIT 컨벤션 센터 대강당. 그날 세계 최고의 로봇공학자들이 모인 그곳이 단 한 문장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로봇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30년 경력의 세계적 로봇공학자 데이비드 맥칼레드 박사가 던진 이 한마디에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의 전문가들이 모두 들고 일어났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증명해보세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맥칼레드 박사가 미국인 자신조차도 25년 동안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고백.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로봇 기술이 단순히 첨단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을 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이 미국인 최고 로봇공학자는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던 걸까요? 잠시 후 영상이 시작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적 로봇공학자의 눈에 비친 한국 기술의 진정한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MIT 로봇공학연구소 수석 연구원 데이비드 맥칼레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무슨 첨단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겠어? 하는 생각이었죠. 사실 우리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단순히 기술 복사국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된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25년 전 제가 막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진행하던 인공근육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분야의 선구자라고 자부했죠. 그런데 6개월 후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제 연구와 유사하지만 더 발전된 형태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저는 그들이 제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시아 연구자들, 특히 한국 연구자들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어요. 이런 감정은 수년간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이 결정되었을 때 저는 내심, 과연 이 출장에서 배울 게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의 연구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으니까요. 게다가 아들 마이클에게 약속했던 야구 캠프 지도를 취소해야 했던 상황이라 더욱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빠, 또 약속 어기는 거야? 라는 아들의 실망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5년간의 연구 생활 동안 가족과의 시간보다 일을 우선시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좁은 시각이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도 한국에서 뭘 배우겠어? 우리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더 빠를 텐데라며 농담 삼아 말했죠. 그런 생각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서울에 도착해 인천공항의 로봇 안내원을 보며 제 선입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디자인은 멋지지만 결국 단순 반복 작업에 그치는구나. 그저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숙소에서 만난 김지훈 박사와의 첫 대화는 제게 작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김지훈 박사는 제 연구 논문을 모두 읽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문들을 던져왔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25년 전 제가 그토록 의심했던 서울대 연구팀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맥칼레드 박사님의 논문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당시 연락드리려 했지만 기회가 없었네요. 그의 솔직한 말에 제 마음속에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처음으로 혹시 내가 25년간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튿날 김지훈 박사의 안내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현관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어요. 제 질문에 조리 있게 대답하고 심지어 농담까지 하는 모습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건 분명 시연용 프로그램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김지훈 박사가 말했죠. 이 로봇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합니다. 미리 프로그래밍된 대화가 아니에요. 순간 제 머릿속에 10년 전 아내 엘리자베스와 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녀는 말기암으로 병원에 누워 있었죠. 데이비드,
당신이 개발하는 로봇이 언젠가는 정말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진정한 대화는 감정이 필요하고 기계는 절대 그걸 가질 수 없어.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당신은 로봇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가능성의 한계를 정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경이로운 법이니까요. 연구소 내부로 들어서자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구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첨단 장비와 씨름하고 있었고 몇몇 휴머노이드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로봇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일부러 장애물을 놓아도 로봇은 우회 경로를 즉시 계산하고 목표를 달성했어요. 이건 놀랍군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준의 자율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김지훈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존 알고리즘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인간의 대처 방식을 분석해 로봇에 적용했어요. 한국인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DNA를 로봇에 심고 싶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연구 방식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완벽한 알고리즘을 추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유연함과 적응력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마치 제 개인적인 삶처럼요. 완벽한 연구자가 되려다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했던 것처럼 제 로봇들도 완벽한 기능은 갖췄지만 진정한 적응력은 부족했던 겁니다. 오후에는 산업용 로봇 생산 라인을 방문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봇들이 만드는 로봇이라니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정확성과 효율성이었습니다.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 그리고 그 속도는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생산 시스템보다 뛰어났어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방문 일정이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 로봇 기술자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박정우 연구원은 밤을 새워가며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진호 엔지니어는 자신이 개발한 모듈이 실패했을 때의 좌절감과 성공했을 때의 기쁨을 진솔하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자신의 일에 열정과 자부심을 가진 아티스트였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만난 신입 연구원 김다영은 제게 질문했습니다. 맥칼레드 박사님, 미국에서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가 크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답변을 기다리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런 우려가 있지만 제가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옆자리에 박준영 연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위험하고 반복적인 일은 로봇에게 맡기고 인간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에 테이블 주변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로봇 기술은 단순한 기계 개발이 아닌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철학적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들은 단순히 기술자 이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녁에 혼자 호텔방에서 아들 마이클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로봇들 멋져요?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로봇 연구자임에도 마이클은 제 연구실을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빠서 또는 위험할 수 있어서라는 핑계를 대왔죠. 그런데 오늘 한국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가족과 일 사이에서 얼마나 잘못된 균형을 유지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응, 정말 멋지단다. 아빠가 돌아가면 너도 데려갈게. 우리 연구실에도 멋진 로봇들이 많거든. 마이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약속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약속하마. 이번엔 꼭 지킬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개발하는 로봇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길 바란다면 내 아들의 세상부터 더 나아지게 해야 하지 않을까? 방문 일정이 깊어가면서 저는 한국 로봇 기술의 진정한 깊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지훈 박사는 저를 특별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외부인에게는 잘 보여드리지 않는 곳이지만 맥칼레드 박사님은 특별하시니까요.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양자 컴퓨팅 기반 인공지능이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접근 방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서양의 선형적 접근법 대신 동양 철학의 순환적 사고방식을 알고리즘에 적용했습니다. 김지훈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 단 하나의 최적 솔루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중 솔루션 체계를 구현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15년 전 제 스승이었던 로버트 교수가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는 분명 뛰어난 과학자지만 때로는 완벽을 추구하는 경직성이 자네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네. 당시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의미가 확실히 다가왔습니다. 제 고정관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복사하는 나라가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혁신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었어. 그동안 한국을 단순히 기술 복사국으로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마음에 와닿은 것은 김 박사가 보여준 의료용 로봇이었습니다. 그는 이 로봇이 어떻게 운동 능력을 상실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불현듯 아내 엘리자베스를 떠올렸어요. 그녀가 암 치료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을 때 이런 로봇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늘 당신의 연구가 언젠가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그 언젠가가 이미 도래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제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의 고정관념도 깨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로봇 안전성 테스트 현장을 방문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한국의 로봇 안전 기준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훨씬 엄격했어요. 테스트 담당자 이수진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로봇은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니라 우리의 철학입니다. 안전성 테스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로봇이 오작동했을 때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수백 가지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긴급 상황 윤리 판단 테스트였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로봇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검증하는 과정이었죠. 이런 수준의 안전성 검증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인들은 기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인간을 해치거나 불안하게 한다면 그건 좋은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기술 자체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기술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인간 중심의 철학이 기술 개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로봇이 단순히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고 안전한 이유였죠. 프로그램 중반쯤 저는 현장 작업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로봇과 함께 일하는 모습은 마치 오랜 동료와 함께하는 것 같았어요. 이 로봇은 저의 파트너예요.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무거운 부품을 들어 올리지 않아도 되고 허리 통증도 사라졌죠. 다른 작업자 김영애 씨의 이야기는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사고로 왼손 감각이 일부 손상되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일을 계속할 수 없었겠지만 이 보조 로봇 덕분에 여전히 능숙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주거든요. 그날 저녁 작업자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저는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로봇이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작업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작업자들은 로봇의 개선점과 새로운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매주 개선 회의를 합니다.
라인 관리자 정승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로봇과 함께 일하는 작업자들의 의견이 개발팀에 직접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 로봇은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이 상향식 혁신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자들은 그저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용자와 개발자 사이의 경계가 훨씬 유연했어요. 이들은 기술을 넘어서 인간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방문 일정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저는 김지훈 박사와 함께 미국의 로봇 기술과 한국의 로봇 기술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이 비교는 제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했어요. 미국의 로봇 기술이 더 화려하고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용성과 안전성 면에서는 한국의 기술이 몇 단계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주목보다 현장에서의 성과를 중요시합니다. 김지훈 박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로봇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개선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니까요.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같은 성능의 로봇을 절반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훈 박사가 설명했어요. 불필요한 기능이나 과시적인 디자인보다 핵심 기능에 집중하고 제조 과정의 모든 단계를 최적화하죠. 그날 저녁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기술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동안 한국은 기술의 본질과 실용성을 추구해왔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속한 미국의 로봇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장애인 재활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로봇 기술이 실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목격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젊은이 이태준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외골격 로봇 덕분에 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태준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 일어섰을 때의 그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재활 로봇의 접근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유사한 기술은 극소수의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기술이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재활센터의 원장 정민재 박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들의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서적 회복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작은 성취에도 축하해줍니다. 저는 순간 아내 엘리자베스가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암 투병 중일 때 빠르게 약해지는 근력으로 인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독립성을 잃는 것이었어요. 데이비드, 내가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이런 기술이 그때 있었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물리적 과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을 지켜주는 동반자였던 거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눈에서는 뜻밖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이렇게 깊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한 거였을까요? 방문이 후반에 접어들면서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기 위해 포항의 철강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과거 수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위험한 작업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매년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공장 관리자 권영민 씨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위험한 작업을 대신하면서 지난 3년간 큰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용광로 근처에서 작업하는 로봇들은 1500도가 넘는 극한의 열 속에서도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로봇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점이었어요. 용해된 철이 흘러넘칠 뻔한 상황에서 로봇은 즉시 대처하여 대형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권영민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로봇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립니다. 덕분에 작업자들은 안전한 곳에서 로봇을 모니터링하며
더 중요한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더 나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된 사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기술의 진정한 목적을 보았다. 그것은 인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국 체류의 일환으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로봇 교육의 수준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만든 로봇은 대학원생 수준의 복잡성과 정교함을 갖추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중요시합니다. 이영주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로봇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육 도구이기도 하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17세 학생 박지민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 로봇을 개발했는데 이 로봇은 장애물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노년의 시력을 잃으셨어요. 박지민이 말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더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죠.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기술 개발의 진정한 동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단순히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로봇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순수한 열정과 사명감을 보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는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문 일정이 계속되면서 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를 방문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들에게도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30명 직원의 작은 가구 회사가 세계적 수준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대학, 기업이 협력하여 중소기업도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 황민석 씨가 설명했어요. 덕분에 우리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죠. 더 감동적인 것은 이 자동화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은 더 창의적인 업무에 재배치되었고 회사 성장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었어요. 로봇이 반복적인 일을 대신하면서 저는 제품 디자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 조립 라인에서 일했던 주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제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죠. 그날 저녁 직원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였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로봇 기술이 단순히 생산성 향상이 아닌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방문 기간이 깊어가면서 저는 한국의 로봇 연구원들과 함께 긴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연구 철학과 접근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김지훈 박사는 그들의 핵심 철학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행복이 함께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인간을 소외시킨다면 그건 진정한 발전이 아니죠. 연구팀의 수석 엔지니어 이태영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로봇을 설계할 때 3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안전성, 사용자 친화성, 그리고 적응성이죠. 로봇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실패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실패는 혁신의 어머니입니다. 연구팀의 젊은 연구원 박소희가 말했어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의 로봇 기술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역량을 넘어 인간 중심의 철학과 끈기 있는 혁신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토대 위에서 그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방문 프로그램이 더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 로봇 기술의 취약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완벽한 기술은 없으니까요. 김지훈 박사는 매우 솔직하게 그들의 도전 과제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의 감정 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죠. 연구팀의 인공지능 전문가 최준호 박사도 덧붙였습니다. 로봇의 윤리적 의사결정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인간처럼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죠. 그들의 솔직한 모습에 저는 더 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혁신가의 자세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내 안의 편견이 얼마나 깊었던가? 미국의 기술 커뮤니티, 그리고 제 자신조차도 가지고 있던 서구 중심적 사고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비서구권의 혁신을 과소평가해왔던가요? 제 마음속에서는 부끄러움과 함께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방문 기간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농촌 지역의 스마트팜 방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로봇 기술이 어떻게 농업 혁신을 이끌고 있는지 보게 되었어요. 고령의 농부 김영석 할아버지 78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도 못 다루는 늙은이지만 이 로봇은 말만 하면 알아듣습니다. 덕분에 제 나이에도 농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김영석 할아버지가 음성 명령으로 제어하는 농업용 로봇은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정확히 공급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농촌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스마트팜 프로젝트 책임자 이미영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령 농부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돕고 젊은 세대에게는 농업이 첨단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죠. 저는 김영석 할아버지가 로봇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기술이 단절의 도구가 아니라 세대를 연결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한 것이죠. 그날 저녁 저는 제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기술의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보았다. 그것은 전통과 혁신을 잇는 가교이자 모든 세대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도구다. 방문 일정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저는 한국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리랑의 시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로봇은 단순한 인간 형태를 넘어 놀라운 수준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양한 지형과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리랑은 재난 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발팀 리더 박정훈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지진, 화재, 홍수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죠. 시연회에서 아리랑은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를 민첩하게 탐색하고 갇힌 인형 요구조자 대신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리랑이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실시간으로 새로운 경로를 계산하고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인공지능의 판단력을 넘어 직관이라고 부를 만한 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정훈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인간 구조대원이 경험과 직감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아리랑도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죠. 그날 저녁 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의 로봇 기술이 단순한 산업 도구를 넘어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서구 미디어에서는 제대로 조명되지 않는 걸까? 방문 일정 후반 저는 김지훈 박사와 함께 한국 로봇 기술의 미래 비전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과 인간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우리는 로봇이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김지훈 박사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로봇 기술이 기여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들이 그리는 미래는 로봇이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넘어 의료 복지,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과 협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존의 철학이었어요. 우리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로봇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함께 일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연구팀의 철학자 정수연 박사가 설명했어요. 인간은 창의성과 공감 능력에, 로봇은 정확성과 지구력에 강점이 있으니까요. 그들의 비전을 듣고 나니 저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 비전의 선도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고민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서구의 접근법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죠. 방문 일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한국 로봇 연구원들과 공동 작업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재난 구조용 드론과 지상 로봇의 협업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연구 방식과 의사소통 스타일로 인해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곧 우리는 놀라운 시너지를 발견했습니다. 맥칼레드 박사님의 창의적인 접근법과 우리의 체계적인 방식이 만나니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네요, 팀원. 강지원 연구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 연구원들의 팀워크와 문제 해결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좌절하지 않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아내는 끈기가 있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작업 끝에 우리가 마침내 시스템의 중요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을 때였습니다. 함께 성공의 기쁨을 나누는 그 순간 저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국적과 배경이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동료였던 거죠. 이런 협력이 바로 진정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김지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과 지식이 만나면 어느 한쪽이 혼자서는 생각해내지 못했을 해결책이 탄생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기술 발전은 결코 한국가나 문화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양한 지혜와 관점이 모여 만들어내는 공동의 성취임을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아들 마이클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땠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 아빠가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새로운 로봇 시스템을 개발했단다. 마이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만든 로봇은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개발한 시스템을 설명하는 동안 아들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을 통해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제 자신의 가족과의 관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방문 일정의 끝자락에 저는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기술적 지식을 넘어 제 자신의 관점과 편견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져다 주었어요. 처음에 저는 가르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김지훈 박사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정한 배움은 항상 상호적인 것이죠. 우리도 맥칼레드 박사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기술적 교류를 넘어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 아시아 기술에 대한 편견,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혁신에 대한 저의 좁은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 박사님,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을 단순한 기술 모방국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김지훈 박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편견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의지죠. 맥칼레드 박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저는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연구 방향과 철학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제 연구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간을 위한 기술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심이 있었어요. 아내 엘리자베스가 생전에 바랐던 것처럼 제 연구가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그리고 아들 마이클과의 관계도 더 깊게 만들어가겠다는 것. 한국에서 보고 배운 인간 중심의 기술 철학은 제 미래 연구의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작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 동료들에게 제 마음속의 변화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번 방문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술적 성취도 놀랍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그 기술의 중심에 항상 인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김지훈 박사와 연구원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맥칼레드 박사님의 열린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류하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단순한 기술적 대화를 넘어 서로의 문화와 개인적인 꿈, 그리고 로봇 기술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젊은 연구원 이영준의 말이었어요. 저는 로봇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고령자, 어린이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술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요? 단순한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넘어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도 이런 비전을 제 연구에 담아내리라고. 인천공항으로 향하기 전 김지훈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어요. 작은 로봇 모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팀이 처음 개발한 로봇의 미니어처입니다. 김지훈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결국 성공했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끈기와 협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김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학술 교류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저는 여러분의 성취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각과 열정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오늘날 저는 미국 MIT에서 한국의 연구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더 혁신적인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한국 방문 이후 저는 제 강의와 연구에 인간 중심 기술이라는 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는 가족과의 시간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 마이클과 함께 로봇 공작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가 대학 진학을 고민할 때는 공학 윤리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죠. 아내 엘리자베스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그녀의 꿈이었던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기술을 향한 여정은 마이클과 제가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김지훈 박사가 선물한 작은 로봇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편견을 넘어 진정한 협력과 혁신을 추구하라는, 그리고 항상 기술의 중심에 인간을 두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여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로봇 기술은 단지 첨단 장비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철학이자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정신입니다. 기술을 발전시킨 나라는 많지만 그걸 진정 인간의 행복을 위해 쓰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이 기술조차 수많은 이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기적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